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9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구경입니다. 네, 저는 전산실의 청개구리라는 인디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치라고 하고요. 예, 저는 물레당의 야부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황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쭉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아직도 황약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황약사도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네, 저는 이 황약사가 주인으로 있는 황약사를 보통 도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쵸. 섬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 도하도. 도화도. 그 도하도라는 섬이 저는 그 옛날에 책을 읽었을 때부터 나도 저기 살고 싶다.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단 그 섬 뭐 아름다운 섬이야 요즘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 섬의 그냥 자연 풍광이 아름답다라는 수준보다 그 섬의 기기묘묘한 그 장치들. 어트랙션이 설치가 그치. 됐죠. 그게 나 너무 매력적인 거야. 테마파크처럼 그치. 개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치. 도화도. 게다가 그 도하도가 등장하기 전에 또 육승풍의 그 귀운장이라는 그쵸. 곳이 또 도하도와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졌잖아요. 중국의 태호에 위치해 있는. 예, 일종의 미로라고 할 수가 있는 공간인데 그 미로가 사실 서양에서 우리 예전 그리스 신화 봐도 이런 미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미노타우루스로. 예,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의 미로와 우리 동아시아에서의 미로가 네. 이게 같은 미로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다르다. 네. 그 우리 쪽의 미로의 그 원리, 네. 그 특징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 육승풍의 귀운장도 그렇고 도화도도 그렇고 그 중간에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설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반적인 저 한치 같은 일반적인 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를 하기 좀 힘들죠. 그냥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이게 워낙 또 이렇게 약간 난해한 네. 그 주역, 역경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 미로죠. 주역이라고 하면은 저희 이것도 그 사주볼 예, 때 일단 그거 그것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육아 경전 7권이 있습니다. 네. 옛날 조선시대나 중세의 학인들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아주 필수 경전 네. 7권의 책을 사서 삼경이라고 하죠. 네. 사서가 저희가 알고 있는 논어나 맹자, 대학, 중용 같은 것을 사서라 그러고 삼경, 세 개의 경전을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하죠. 네. 시경, 서경, 역경의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역경이 네. 그 주나라 때 이제 정리된 거여서 주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주역이라는 텍스트를 보통 우리는 이제 점치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현대에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주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철학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현대 서양 철학 같은 뭐 그런 사람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 그 이치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 원리를 뭔가 이렇게 정리한 이런 책이라기보다는 네. 거의 천지자연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가 되게 거창하게 네. 담겨져 있는 텍스트죠. 게다가 이 주역은 이미 우리 한국인들하고도 되게 친숙합니다. 점을 칠 때만이 아니라 네. 저희가 그 국기로 삼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흔들고 계시는 그 촛불을 태극기 꺼뜨리고 계신다는 그 태극기가 바로 주역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그 도상이죠. 건곤감리라는 게 예. 건곤 정확히는 이제 건곤리감으로 네.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태극이 있고 네.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각각 양과 음을 가리키고 건곤리감이 이게 각각이 주역의 괴들이거든요. 네. 괴가 전체 8개라고 하고 네. 그 8개를 위와 아래에 이렇게 조합시키면 그게 88에 64, 전체 64개가 되거든요. 그 64개가 각각 64개만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64 곱하기 64 하면 4096개. 4096가지의 4096가지의 어떤 변화가 이미 그 괴 안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렵네요. 어려워요. 일단 첫 느낌은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짤막하게 저희가 이게 그 주역 방송은 아니니까 네네. 그 도하도의 그 원리 네. 이른바 기문 둔갑이라고도 하고 네. 기문 오행 팔계술
이라고도 하는 그 황약사가 그 도화도의 미로를 만든 그 원리를 저희가 그 소설과 연관되는 부분만 몇 가지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눠도 그 소설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이 팟캐스트 듣고 난 후에는 어딘가 도화도 같은 미로를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런 미로를 지으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단 원리를 알아도 부동산이 없다. 땅이 없다. 그치. 남의 땅에다가 이런 미로를 만들면 감옥 갑니다. 그러면은 도화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도화도가 실제 하는 섬이라고 일단 하더라고요. 실제 하는 섬이죠. 가상의 섬이 아니라 뭐 중국에 실제 있는 섬입니다. 우리나라 한 완도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 도화도라는 섬에 2만 명 정도가 산다고 사전 찾아보니까 나와 있던데 2만 명 사실 규모가 꽤 큰 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미 좀 관광할 수 있게 코스가 당연하죠. 그 이 황약사 도화도 때문에 당연히 유명해서 얼마나 많이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실제 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실제 제가 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도화도라는 그 섬의 지자체장이 정말 뭔가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이라면 뭐 열린 아무래도 이런 미로 비슷한 거를 테마파크식으로 이렇게 만들 법하다. 실제 어떤지는 제가 찾아본다는 걸 깜빡했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왜 작년에 포켓몬고의 속초처럼. 그러니까 실제 만들고도 남지. 물론 진짜 이런 미러 같은 건 못 만들지만 황약사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육승풍 잡으러 다니고 공룡풍 잡으러 다니고.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무슨 이렇게 문학가들 이런 고향이나 소설에 나오는 이런 지역들 공간들 갖고서 막 기념관이니 막 이런 문학박물관이니 곳곳에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많죠. 중국도 뭐 사실 충분히 만들고도 남는다. 실제한 것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실제하는 도화도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수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도화도를 본따서 그 귀훈장이 만들어진 거고 그 귀훈장 장면에서 황용이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미로를 막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막 이렇게 뭐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는 장면이 초반에 등장하거든요. 곽정은 뭐 어떻게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 이른바 기문 오행팔계술이라는 게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같이 좀 먼저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기문둔갑 혹은 팔문둔갑이라고도 하고 오행팔계술 말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소설과 연관시켜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곽정과 황용이 그 육승풍의 그 장원 귀훈장 안에서 막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법한 상황인데 거기서 황용이 자기 집을 드나들듯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장면이 소설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분명히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가짜산이죠. 거짓으로 이제 산처럼 만들어 놓은 조형물을 가리키는데요. 그런 가산을 지나거나 숲속을 뚫고 나가면 용케 길이 나오곤 했다. 그러니까 숲속을 뚫고 나가야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아닌 것 같은 벽을 통과하다든가 벽을 뛰어넘는다든가 거기 숲으로 이렇게 벽이 가려져 있을 때 그 숲을 통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그러니까 곽정이 이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이 장원의 길은 괴상한데 저 황용은 어떻게 이리도 길을 잘 알지? 라고 물어보니까 황용이 다시 뭐 7, 8개 모퉁이를 지나고서 후원의 담장 밑에 와서 지리의 그 어떤 이런 형세를 살펴본 다음에 손끝으로 뭔가 계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하는 거죠. 엄지손가락으로 톡톡톡톡.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저희가 원래 읽었던 그 책 고려원의 판본과 그 김영사의 판본이 완전 달라요. 우리가 읽은 고려원 판본에서는 진일, 둔삼, 이오 뭐 무슨 점점점점
해가지고 공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글자의 그 방위를 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의미야 풀이를 해주지 않고 있지만 네. 김용 선생이 원래 원문에서 썼던 그 그거를- 방위 이른바 8개의 각각의 괴명들 64개의 괴명들을 다 설명을 해줘요. 네. 근데 이게 김영사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되어 있냐 1357 점점점으로 등차 수열 번역이 돼 있어요. 이해 등차 수 어. 이 등차 수열로 지금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진일, 둔삼, 이오, 복칠, 곤 점점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네. 1357로 되어 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바꾼 것 같아요. 이게 독자들이 이해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진일 둔삼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그치. 솔직히 그냥 점프했거든요. 점프하고 이거 뭐 그냥 찾나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래도 점프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맛은 그러니까요. 살려줘야 되거든. 네. 그게 중국 사람들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방위, 어떤 그 방향을 가리키는지 전혀 이해 못합니다. 네. 현대 중국인들도. 그래도 원문의 그 각각의 괴명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영사 측의 의도는 이해는 하나 예, 그걸 1357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무슨 홀수 뭐 이렇게 등차 숫자 세나? 수열이니까요. 이 등차 수열? 이 뭐야 이게? 이걸로 방위를 어떻게 찾아? 어떤 이런 상상력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맛을 확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진일 둔삼 이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각각이 이제 일단 이거를 괴라는 것이 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기문둔갑 오행팔계술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둔갑이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변신하는 너구리 변신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기문둔갑도 원래는 사실 이런 병법 술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제 병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예전에 뭐 제갈량이나 가령 혹시 기억하세요? 전진칠자가 청강북두진이라는 네. 것을 딱 북두칠성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그 방위에 각각 7명이 쓴 다음에 그 원리에 따라서 뭔가 진법을 구사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이렇게 소규모 무공 그 전투신에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가진 무공을 더욱 배가시키는. 그치. 거고. 네. 근데 나중에 황약사가 이 청강북두진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네. 28수 대진으로. 28수라는 거는 별자리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28개의 별자리의 위치에 기반해 가지고 청강북두진처럼 북두칠성이 아니라 그렇지 28명이 무림의 고수인 28명이 모여서 하나의 대규모의 이런 진법을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황약사가 고안해내요. 그래서 이제 황약사가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집단으로 무공을 발휘하는 이런 진법 이게 이제 황약사가 이거를 신조염려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별자리의 원리, 별자리에 기반한 거나 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행의 원리, 네. 주역의 원리에 의거한 거나 일종의 진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자연의 뭐 우주의 그치. 그런 걸 그러니까 모방을 한다는 그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일종의 음양 오행설이라고 있거든요. 네.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재밌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기문둔갑은 정리를 하자면 네. 일종의 음양 오행술에 기반해서 어떤 둔갑을 하거나 아니면 포진 전쟁에서 포진을 하는 그 병법의 일종이다. 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오행이라는 것은 물과 나무, 불과 흙, 쇠를 가리키는 건데 이 각각이 이른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계의 네. 그 무슨 수성이니 목성이니 화성이니 토성이니 그것도 다 금성이니 이름이, 다 오행에 오행에 입각해서 섞어서. 저희가 이름을 지은 거죠. 네. 서양에서는 이제 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행으로 이름을 다 붙였다. 네. 그 별들의 이름조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 각각의 별들이 위치하고 작동하는 이런 원리부터 우리의 일주일 네. 를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음양오행이고 다시 말해 자연의 우주의 순환 원리들이 우리의 인간계에도 다이렉트로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른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매개되어 있다라는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 음양 그 오행 팔계술이라는 것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이 팔계를 만든 사람을 그 예전에 사망오제 중에 한 명인 복희라는 사람이 이 팔계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이 복희의 팔계 방위도라는 그 도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각각의 괴가 어떠한 방위,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옛날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팔계 방위도에 입각해서 아까 황용의 그 1357이라는 그 숫자의 나열이 어떤 방위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계 방위도를 보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옛날 사람들 다 외웠고, 네. 가령 그거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진일, 둔삼, 이오, 복칠, 곤 점점점으로 네. 돼 있죠. 일단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일의 진이 네. 이게 괴명이에요. 괴의 이름. 64괴 중에 네. 하나입니다. 진괴, 둔괴, 이괴, 복괴, 곤괴. 그 건곤리감 할 때 그 곤자 아니겠습니까? 네. 땅곤자. 그리고 진괴는 우레, 벼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일, 황용이 처음에 진일이라고 숫자를 세거든요. 그 진일, 네. 진일이라는 것은 동쪽 방위를 가리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둔삼 같은 경우는 동쪽과 북쪽을 가리키고, 네. 그리고 이오라는 그 이괴는 동쪽과 동북방을 가리키고, 복칠의 그 복괴는 동에서 서남으로의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곤이라고 하면서 점점점만 표시됐는데 네. 이 곤괴가 방위에 있어서 서남방을 가리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서남방에 지금 황용은 이 서남방향으로 나아가야 길이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이렇게 센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곽정은 그 황용이 하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렵네요. 그 서남방이라는 그 방향을 황용이 숫자를 세 가지고 네. 알아낸 것이다. 곤구라는 그 방위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소설로 다시 돌아가 보면 황용이 여기까지 곤까지 세고 나서 서남방이라는 그 방위까지 세고 나서 빙글에 미소를 띠면서 네. 여기로 나갈 수 있어요. 곽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엔 함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로 나갈 수 있다 하면서 펄쩍 뛰어 담을 넘거든요. 길이 아닌 곳으로 또 갔네요. 그치. 그 담이 뛰어넘는 그 담의 방향이 서남방이라는 거죠. 아, 서남 쪽으로 뛰어. 서남 쪽으로 뛰어온 거죠. 서남 쪽엔 길이 없거든요. 우리 눈으로 감각적으로는. 네. 길은 다른 방향에 있겠지. 네. 근데 서남 쪽에는 그 담만 있어. 근데 방위를 이렇게 셌더니 지세에 맞춰서 담을 넘어야 된다. 이 담이 있는 곳에 서남 쪽 방향이야. 네. 그러니까 담이 있지만 길이 아니라 담이 있지만 이 담을 뛰어넘어야 서남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황용이 그 담을 뛰어넘어서 길을 찾는 것이다. 일반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갇히면 그냥 길만 찾다가 함정 빠지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그 헷갈리는 그 미로 속에서. 요약을 하자면 그 황용이 진일, 둔삼, 이오, 복칠 셌던 건 사실은 그 기명사에서 번역한 것처럼 1357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치. 방향이죠. 동방이다, 북쪽이다, 서남이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용이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해줘요. 네. 이 장원은, 이 귀운장이라는 장원은 복희 64괴의 방위에 따라 지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기문의 8괴 지술에 대해 아버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은 걸려들지 몰라도 나는 어려울걸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버지한테 배워서. 이른바 기문의 8괴 지술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이 장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네. 황용은. 그랬을 때 이 기문의 8괴 지술, 복희의 64개 방위,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다. 복희의 64개도
그거를 구글링하면 나오나요? 아, 다 나오죠. 가령 복희가 만든 것은, 복희가 발견한 것은 8괴라는 것인데, 네. 8개의 괴, 네. 상을 발견한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자연계와 인간계의 네. 본질과 원리를 네. 일종의 약호로 네. 표시한 기호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게 8괴입니다. 네. 8괴는 여전히 지금 현대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예를 있어요. 들면은 가령 뭐 계룡대라고 알죠. 아시죠? 대전에. 거기, 예, 거기를 8개 모양의 팔각형으로 거기를 조성을 해놨어요. 아, 그 전체적인 조형을요? 조형을. 오. 그러니까 일종의 물론 미로처럼 조형된 건 아니지만 그 도화도 같진 형태만, 않고. 이미지만 따서 그 네. 형상만 따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태극기나 아니 왜 태극기에는 그 주역을 또 원리를 넣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유교적인 뭐 그런 그렇죠. 태극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유가적인 이런 사람들이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라는 것이 이게 혹시 오해하시면 곤란한 게 이건 중국 거 아니냐. 네. 이게 한국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중국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한 게 우리가 지금 주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역만 아니라 사서삼경은 네. 이게 중국 게 아닙니다. 에? 동아시아 공통 문명 자산이지. 다시 말해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를 네. 우리가 지금 현대 그 국가로서의 그리스의 배타적인 독점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유럽인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당연히 유럽의 공동 문명 자산이지. 네. 로마가 지금의 로마 겁니까? 로마 문명이라는 것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복희나 이런 신화 속의 인물, 공자는 노나라 사람인데 사실 옛날 사람들이 뭐 제자백과 때 사실 이 국가도 다 달랐고 네. 서로 사실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절에 그 중에 한 나라에서 혹은 한 인물이 만들어낸 개념들이 네. 지금의 어떤 이런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에 독점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건 너무 좀 이상하고 오히려 동아시아 공동으로 같이 발전시킨 문명의 공동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 우리가 유럽 문명을 이해할 때처럼. 아, 항상 제가 그 야부님께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 특히 더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아니 태극기를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태극기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태극기의 원리에 대해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건 태극기는 이거는 우리나라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태극기는 다 이게 중국의 이 어떤 이미지나 도상을 다 차용한 거 아니냐. 저도 이거는 넓게 왜 생각하기에. 한민족의 한국의 국기로 태극기를 쓰냐. 이거는 사대주의적인 이런 이미지 아니냐. 저희 외국인 친구들도 간혹 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타이치 그 태극 그 문양을 중국의 어떤 그 문화 코드로서도 많이 받아들이니까는 태극기가 왜 그런 모양인지 궁금해하는 외국인들도 되게 많아요. 태극기가 이런 동아시아 보편 문명권 안에서 공동 자산으로 많은 학인들이 각각의 나라 안에서 발전시킨 이런 문화 유산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20세기 이런 초엽에 이 우리의 국기의 도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 한국만이 중하고 다른 나라는 다 배타하겠다가 아니라 이 동아시아라는 이런 문명권 안에서 어떤 보편적인 그치, 그 의미를 보편적인 것을 거죠.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 민족이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측면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태극기 흔드셨던 분들은 보편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맥락이 전혀 달라서 아주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아무튼 도하도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무거운 얘기까지 아주 재밌게 풀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야기 하던 것을 계속 해볼게요. 예. 저희 도하도에 대해서 도하도의 어떤 트랩들, 미궁, 어떤 설치된 기문 둔갑술과 오행 팔교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그 도화도에도 그렇고 육승풍의 귀훈장에도 그렇고 함정이나 감옥 같은 공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감옥을 황용이 찾아가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장소를 어디에 있을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짐작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사람을 가두는 장소는 주역의 그 원리에 의거할 때 특정 지역의 특정 방향의 특정 계명의 그 공간에 네. 보통 사람을 가두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황용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네네. 구판에서. 네. 사람을 가두는 장소는 서남방에 있는 명의 아니면 무망이다. 네. 이게 이제 명이나 무명은 각각이 방향이라기보다는 괴의 이름이에요. 네. 근데 명의 괴가 서남방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네. 명이라는 괴가 그 방향이 서남방입니다. 그리고 명의괴 말고 또 이제 무망괴. 무망괴는 이것도 아주 좋지 않은 운수를 가리키는 네. 괴인데 이게 북에서 뭐 동으로 길이 열리고 막 이런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서남방 쪽에 이 명의괴가 있는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서남방 지역에 그 사람을 가둔 감옥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황용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의 근거는 추정의 근거는 그게 주역의 이제 8괴에서 네. 나온 것이다. 라면서 황용이 아버지 황약사의 얘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네. 아버지 황약사가 주역의 통달해서 가끔 그녀에게 들려주곤 했었던 것을 이제 상기하면서 네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원의 건물 배치가 주역의 원리에 어딘가 어긋나 있어 정통한 사람의 눈에는 서툴러 보인다. 막 이런 소리도 해요, 황용이. 그 장원이라는 게 그 귀훈장을 기운장을 말하는 거죠. 그 도화도의 오리지널 황약사 황약사판 미로가 그치.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품판. 황용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도화도의 오묘한 배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이렇게 김용 선생이 처음 이분을 그 서술했을 때 좀 불명확했어요. 네. 왜냐하면 명이라는 그 괴가 그 서남방 지역에 있는 건 맞는데 네. 이 무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북에서 동으로 이른바 그 방위가 또 다르거든요. 방이 틀리는군요. 방위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명이라는 괴가 아니면 무망이라는 괴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서술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사람을 가두는 장소로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김용 선생이.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대폭 개정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개정하냐? 제가 원문이랑 그 김용 선생이 중국어로 쓴 네. 원문도 제가 대조를 해보고 심판 번역도 제가 찾아가지고 아이고. 대조를 해봤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거까지. 예, 이게 왜 재밌냐? 이 심판 번역에서는 이 방금 읽은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황용은 이 장원이 방위에 따라 지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수를 가두는 곳은 필시 여기가 좀 말이 어려운데 이상진하의 서합 방위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네. 라고 황용이 얘기를 해요. 서합이라는 게 아까 명이나 그치, 무망이나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같은 개의 명이에요. 어떤 뭐 전체 판에서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는 그치, 좌표 64개 중에 하나를 네. 가리키는데 좌표를 말하는 거죠. 좌표. 그 서합이라는 곳에 그 방위 네네. 서합이라는 곳에 이제 방위 이전에 이 서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앞에서는 구판에서는 명의 혹은 무망이라는 괴를 썼다가 여기서는 왜 서합으로 개정을 했는지 네. 이거는 김용 선생부터가 감옥을 상징하는 그 괴명으로는 네. 예전에 썼던 명이나 명이나 무망보다 서합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를 나중에 스스로 자신도 주역 공부를 더 하면서 보완해 넣은 거죠. 완전 히 네. 그래서 바꾼 거죠. 괴명 자체를. 이런 수정은 착한 수정. 그치. 착한 수정이 더 그러니까 이렇게 독자가 이거를 이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네. 또 이걸 알고 읽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정밀하게 이 부분을 섬세하게 고친 것이다. 네. 근데 서합이라는 방위가 왜 감옥으로 사용될까? 요거를 이제 또 김용 선생이 구구절절 해설을 해요. 그 부분을 번역판에서는 네. 김영사 번역판에서는 주역이 역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인용을 해요. 서합은 감옥으로 쓰인다. 라고 대놓고 쓰여 예. 있었군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번역이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독자를 위해서 또 독자를 배려하려고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감옥 얘기를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김영사판이 그랬다는 그치. 거죠. 네.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 김영 선생의 원문. 예, 김영 선생의 원문은 주역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네. 역경의 원문을. 역경 원문이자 김영 선생이 이게 개정해서 넣은 그 원문은 네. 서합, 콤마, 형통할 형자, 콤마, 네. 리용옥 이라고 이렇게 원문이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서합이라는 괴는 형통하니
감옥으로 씀이 이로운이라. 다시 말해 감옥으로 쓰인다라는 번역은 틀리고 쓰면 좋다. 그렇지. 형통하다라는 말이 또 재밌잖아요. 형통하다는 건 좋다는 거거든요. 네. 형통하다. 그래서 감옥으로 쓰는 것이 이롭다. 이게 원문입니다. 다른 걸로 써도 좋지만 감옥으로 쓰면 아주 적합하다. 그렇지. 그런 느낌의 말이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이라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내용도 김용 네. 선생이 집어넣어요. 해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번갯불과 서합, 선왕께서 명백한 벌로서 법을 다스린다. 라고 번역을 김영사에서는 해놨는데 네. 실제 원문을 번역하면 제대로 번역하면 네. 벌을 밝히고 법을 삼간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문이 명벌칙법이거든요. 벌을 밝히고 법을 삼간다. 뭐 무슨 여기 법을 뭐 다스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죄를 물어서 법을 적용할 때 이게 삼가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무턱대고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이게 가봉에 쳐놓고 막 개고생 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 법을 사용할 때도 법을 조심해서 적용할 때도 조심스럽게 정리하자면은 김영사파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김영사파는 서합에 대해서 번갯불과 서합, 선왕께서 명백한 벌로서 법을 다스린다. 이렇게 했고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벌을 밝히고 법을 삼가는 곳이 바로 서합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황룡이 또 이제 개정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 육승풍의 귀운장과 달리 도화도에서는 죄수를 가두는 곳이 그 이꾀의 방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요. 기훈장과는 다른 곳에 기훈장에서는 서합 네. 이라는 방위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서합은 옥으로 감옥으로 씀이 이롭다라고 하니까 그 괴의 그대로 그냥 감옥을 지어 놓은 그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직접적으로 네. 그 감옥이 설명되고 네. 있는 괴 방위에 실제 감옥을 그냥 지은 거야. 네. 그러니까 운치가 좀 떨어지잖아. 네. 너무 노골적으로 감옥이 있는 괴명을 그렇죠. 이용해서 감옥을 지은 거니까. 감옥처럼 주역을 아는 사람이면은 바로 그치. 감옥이 어딘지 그치. 누구라도 쉽게 그 방위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황약사는 좀 더 그런 식으로 그 일차원적으로 감옥의 생각하지 위치를 정하지 않고 네. 좀 더 고상하게 감옥의 위치를 정했다라는 것을 황룡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도화도의 감옥의 위치라는 그 2위 2위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네. 황룡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김명사 번역문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길이 평탄하고 은사의 지조가 곧다. 은거하고 있는 사람.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거하고 있는 사람. 이라니까는 뭐 죄수라기보다는 그치. 죄수를 마치 은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뭔가 해석하고 있는 네.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은사로 번역한 부분의 실제 주역의 원문이 유임, 유임. 그 그윽할 유자의 네. 사람 인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 지내는 이런 은사를 보통 옛날 고전 한문에서는 유인이라고 했거든요. 네. 유임. 숨을 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삼국지 게임 같은 데서 이렇게 보통 수색해서 탐색해서 인재를 고용하잖아요. 그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제야 인사들. 그치. 제야에 숨어서 이렇게 돛 닦는 사람들. 저희 청취자분들 같은 제야의 고수님들을 네, 그런 거를 유인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표현했었죠. 유인이라 그랬는데 네. 근데 이게 유자에는 숨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갇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갇힐 유. 네. 숨을 유라고 번역을 하면 은사. 은거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갇힐 유로 해석을 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지닌 그치. 한자의 죄인이면서 은사야. 네네. 죄인이면서 숨은 사람이야. 이런 양의적인 의미를 이 유인이라는 한자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문 주역에서. 이게 이제 원문을 읽지 않으면은 그치. 느낄 수 없는 맛이. 그러니까 이 맛을 살려서 황약사가 네. 은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이면서 죄인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인이라는 한자가 들어있는 포함된 네. 그 괴인 그 방위에, 바로 이 괴를 가져와서 그 방위의 과목을 만들었다. 어렵다. 길고 어렵지만 뭔가 이해는 되네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장르적인 이런 그 그쵸. 묘미를 네네.
좀 이렇게 더 선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 선생이. 간단하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육승풍은 육승풍이 만든 귀훈장은 이제 도화도의 마이너 카피죠. 근데 거기에서는 감옥의 위치가 1차원적으로 주역에 설명이 돼 있는 대로 그치. 감옥을 지으라는데 지어놨고 그치. 황약사의 도화도는 감옥을 지으라는 데는 감옥을 안 지어놓고 그치. 대신에 무슨 은자가 숨어 있다라는 곳에 감옥을 지었는데 사실 그 은자라는 뜻에는 갇혔다라는 죄인이라는 뜻이 또 숨어 있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길이 평탄하고 은사의 지조가 곧다. 네. 이게 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은사의 지조가 곧다, 절개가 곧다라고 하면 말이 되잖아. 네. 근데 이 은사를 죄인이라고 바꿔서 해석하면 죄인의 지조가 곧다. 네. 좀 어색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인이라고 하면 다 은사를 떠올려요. 이 주역 설명에서는. 문맥상. 네. 문맥상. 지조가 곧다 하니까 당연히 은사의 지조가 곧지. 근데 여기에 황약사가 이렇게 중의적으로 양의적으로 담고자 했던 뜻은 죄수를 단순히 은자에 비유한 것만이 아니라 네. 죄수를 바르고 길하다. 네. 라는 의미에서 아주 악질적인 이런 죄인의 의미로서 한정시키지 않고 죄수라 하더라도 네. 뭔가 길하고 바를 수 있는 이런 운치를 황약사 입장에서는 덧붙인 거죠. 주백통. 그래서 그러니까 주백통이 여기 있었나요? 지금? 그치. 네. 주백통은 아무 죄가 없잖아. 진짜. 아, 이게- 주백통은 지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과대해서 해석하자면 주백통의 경우에는 자기 사형인 네. 왕중양의 그 유언을 뭔가 충실하게 따르고자 그 했던 이른바 지조가 지조가 고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포일러가 있었던 거네요, 사실. 그치, 사실은 스포일러가 그치. 있네.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이런 그 황약사가 도화도에서 부리고 있는 네. 그 삼류 그런 살인마들 네. 이렇게 막 다 무슨 귀머거리 막 이렇게 벙어리로 만들어가지고 하인으로 부리지 않습니까? 그쵸. 살인 그 사이코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런 악당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 자범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위치부터가 황약사가 좀 이렇게 나름 자신의 문학적 예술적 이런 소양을 좀 이렇게 발휘해서 네. 좀 이렇게 운치 있게 그 감옥의 위치부터 나름 섬세하게 고려해가지고 설정을 했다라는 것을 황용의 입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이 심판에서의 이 대목입니다. 네, 정말 이 실제 도화도에 이 어트랙션 있으면 진짜 재밌겠네요. 그렇지. 그냥 찾아갔는데 주백통 진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이야 뭐 나침판이 있어서 방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미로 비슷하게 네. 만들어 놓으면 재미가 있겠지. 재미있을 테마파크식으로. 진짜 그렇게 돼 있나? 저 검색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우리가 이제 오행이니 팔계니 주역이니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어렵죠. 제가 지금 들어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실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네. 하지만 그냥 소설을 읽을 때 장르적 재미. 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 좀 알면서 읽으면 그 뭔가 찾아서 이렇게 다시 그 코드를 맞춰 나가고 코드를 뭔가 이렇게 발견하고 해석해가는 이런 좀 잔재미들이 네. 이게 장르적 잔재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좀 있다. 김용 소설에 어떤 등장하는 주역적 코드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그런 거를 좀 더 재미를 음, 그 느끼려면 아까 야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역을 좀 알면 좋을 텐데 그렇지.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역 입문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주역에 관한 책들이 워낙 많아서 네. 한국에서 이렇게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역에 관해서 뭐 책들이 무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좀 저는 이제 주역이 우리가 이게 방위사 뭐 우리가 풍수지리상으로 주역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점을 치는 차원에서 재미로 해. 점 치는 차원에서 주역을 접근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할수 타로나 별자리점 접근하듯이 네. 타로나 별자리보다 주역점이 훨씬 더 재밌고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을 뭐 어떤 이 공부한다고 하면은 어색한데 그러니까 점치는 거 한번 재미로 해보자 그치. 치면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주역점을 좀 이렇게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저희 신년에 점도 가지고 물레당 그 친구들도 제가 주역점 많이 쳐줬거든요. 네. 대부분 이렇게 3만 원, 4만 원 주고 본 타로점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잘 맞는다. 네. 적중이 좀 있으세요? 라는 이런 평가를 이게 제가 받았는데. 어. 예. 그래서 주역과 관련해서 책들이 되게 많은데 네.
좀 대중적인 책 중에 이상수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상수 선생님. 예, 그 이상수 선생님이 뭐 제자백과 공부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운명 앞에서 주역을 읽다. 운명 앞에서 예, 주역을. 라는 제목이 책을, 좋네요. 예. 이게 이 책을 저도 이제 재밌게 읽었어요. 네. 이 책의 부제도 재밌어요. 삶의 역풍도, 역풍도, 네. 역바람도 나를 돕게 만드는 고전의 지혜. 그러니까 이게 꼭 순풍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네. 역풍도 나를 오히려 도울 수 있다라는 이른바 역발상이죠. 네. 주역이 사실 그래요. 주역은 네. 무조건 좋은 꾀도 없고 무조건 나쁜 꾀도 없습니다. 좋은 거 안에 나쁜 게 숨어 있고 나쁜 거 안에 좋은 게 숨어 있어요. 일종의 우리 예전에 그 사자성어 중에 고사 중에 세옹지마라고 네. 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봤죠. 그거랑 그게 주역적인 세계예요.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 생각을 했는데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지금 한치처럼 네, 지금 이게 부상을 입었어. 그러면 그래서 그 세옹지마의 고사에서는 이제 거의 불구가 되는 상태죠. 네. 그러면 비극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엉엉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몸 멀쩡한 청년들은 다 끌려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어. 근데 자기 아들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네.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서 오히려 살게 된 거죠. 그게 세옹지마의 고사. 그게 세옹지마. 어떤 이런 역풍 속에 이른바 나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는 이런 네. 희망이 그 안에 장복돼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책 제목 다시 한번 그러면은. 예, 책 제목은 그 방금 말씀드린 거죠. 운명 앞에서 네. 주역을 읽다. 이상수. 선생님. 예. 네, 저희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저희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광고는 아니지. 광고를 해서 우리가 광고 안 해도 뭐 살 사람들은 다 산 책. 이거는 진짜 정말 순수하게 책을 좀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방법과 또 취미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책을 그냥 주역에 대해서 가볍게 뭔가 네. 어떤 세계인지 이해하는 용도로 주역점의 세계. 딱 그 정도로만. 네, 그 정도로 하면 네. 좋고. 알겠습니다. 아유, 좋은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부분. 예, 그래서 이게 황약사가 재밌는 게 이게 단순히 뭐 도화도나 네. 뭐 이렇게 방위 아니면 네. 진법 싸울 때 뭐 이럴 때만 이렇게 팔계나 오행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그 이른바 구양봉이랑 혹시 음공 대결을 펼치는 그쵸. 장면 기억하세요? 음악 대결 하죠. 음악 대결 이 부분 진짜 멋있잖아. 여기서도 팔계가 나와요. 아니, 뭐 멋있다기보다는 조금 무서운 그래? 있는데. 여기 그 구양봉은 그 비파, 네. 비파로 소리로 공격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황약사는 퉁소. 그 퉁소로 이제 또 음악 소리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로 치면 이제 기타와 색소폰의 대결 그치.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거를 그 영상으로도 재현을 하잖아요. 그 주성치가 쿵푸 쿵푸허슬에서 그림자 막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진짜 드리링 하면 진짜 멋있지 않아? 날아가고. 예. 재밌는데. 재밌죠. 근데 홍칠공도 휘파람으로 여기서 음공에 참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옛날 그 절대 고수들이 음악적으로 뭐 대단한 소양을 갖췄든 안 갖췄든 일단 내공이 있으니까 네. 어떤 소리로도 어떤 이런 대단한 공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설정인데 그때 황약사가 뭔가 구양봉과 합주를 하면서 내공을 대결하는 순간에 갑자기 일어서서 네. 걸어 다니면서 그 퉁소를 붑니다. 근데 그 걸어 다니는 발걸음이 팔괘 방위를 찾아서 딛고 있는 거야. 팔괘 스텝을 또 구성. 그렇죠. 팔괘 스텝으로 이게 아버지가 황용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평소 상승의 내공을 익힐 때 취하는 자세이다. 팔괘 스텝. 팔괘 스텝. 그러니까 상승 내공을 뭔가 전개할 때, 익힐 때, 네. 이 팔괘 방위에 따라서 스텝을 밟으면서 자신의 내공을 이렇게 정진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황약사가 곽정보다 더 사이로 삼고 싶었던 구양극과 곽정이 무공 대결을 벌이고서 네. 곽정이 이기지만 네. 황약사가 구양극에게 그 도화도의 지도를 일종의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네. 그 도화도의 지도가 왜 중요하냐? 지도가 없으면 그 안에서 길을 못 찾으니까. 네. 그 지도 안에 뭐가 있냐?
서만의 오행생극과 음양 8개의 변화가 기록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있어야지 도화도에서 뭔가 네. 찾아다닐 수가 미로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 지도가 나중에 의천도령기도 등장을 하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의천도령기에서는 그 이른바 누구냐 그 주지학이 그 지도를 찾게 되죠. 네. 그 지도도 마찬가지로 그 무목유서 예전에 나왔던 구음진경 네. 이런 것들과 함께 도령도 의천검 안에 숨겨져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도령도와 의천검 안에는 무목유서나 뭐 구음진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화도의 지도도 있었다라는 설정입니다. 네네. 그 이게 심판 구판이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개정판에서는 이제 도화도의 위치를 뭐 표시한 지도만 네. 그 안에 숨겨져 있었지. 그렇죠. 그 도화도의 그 무공 비급과 병법서를 그 도화도에 숨겨놓고 그 숨겨져 있는 위치랑 그 숨겨져 있는 위치까지 가려면 도화도의 기문 미로를 이렇게 돌파해내야 되니까 지도까지 황룡이 그 안에 숨겨놓은 거죠. 사실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종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도 안에 그 그치. 좁은 공간에 있었냐. 네. 사실 지도를 숨겨 놓았다라는 것도 뭐 이 정도로 약간 개정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황약사가 만든 이제 이 기문 둔갑진, 기문의 이제 오행생극, 음양 팔계술. 이 오행생극이란 말도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게 오행생극이라는 게 오행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그 뭐 나무니 물이니 흙이니 그 뭐 쇠니 네. 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기거나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초래하는 이런 상생과 상극의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면 좀 재미는 있어요. 네네. 왜 재미냐? 상생과 상극 서로 생하냐 서로 이기냐라는 건데 나무가 불을 낳고 낳을 생자 네. 그리고 불에서 흙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이에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혹시 포켓몬스터라는 게임 야구님 해보셨죠? 아니요. 저는 포켓몬스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즘 뭐 포켓몬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면은 거기 정확히 비슷한 개념들이 나와요. 상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따왔나 보네. 불 포켓몬은 풀 포켓몬한테 강한. 그게 오행 네. 상극의 생극의 네. 원리예요. 물 포켓몬은 흙 포켓몬, 땅 포켓몬을 이기고. 그렇지.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행에서 따온 부분이 아닌가. 그렇네. 네네. 정확히 따왔네요. 네네. 이 오행에서 상극이 그런 거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나무가 흙을 이기고 흙이 물을 이기고 물이 불을 이기고 네. 물이 불을 이기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냥, 이런 게 다 오행 생극의 원리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불 포켓몬을 만나면 물 기술로 상대해 주세요. 4배 데미지로 발립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무나 그 바위 뭐 무슨 물 네. 이런 것들 흙 이런 자연의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오행 생극의 원리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거야. 네. 황약사가 네네. 자연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렇게 바위를 옮겨서 뭐 물 옆에 놓고 흙을 퍼가지고 나무 옆에 뭐 놓는다거나 그 옆에 뭐 불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치한다든가 해서 생극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인위적으로 그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오행생극을 이제 지리상으로 네. 풍수지리상으로도 이제 적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보니까 오행이 참 뭐 이런 뭐 지리, 풍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즐기고 있는 서브컬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황약사에 거쳐 도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파왔는데. 뭐 이제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고 저희는 네. 재밌는 이런 그 홍칠공 다음에 시간에 홍칠공이나 하기로 개방 할까요? 이런 네. 거 하면 재밌겠죠. 그러니까 개방에 대해서 또 예. 하실 말씀 저희 서로 둘 다 많잖아요. 개방에 예. 대해서 할 말이. 개방 재밌죠. 예. 거지들의 방 아니겠습니까? 개방적인 방.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무튼 오늘 팟캐스트 즐겁게 만들어 주셔서 야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한 한 주,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